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지금 4월 말이네요. 29일, 4월 29일이 됐습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 제가 채널을 만들고, 그냥 몇 개 영상을 올리고, 또 이제 현장이 바쁘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뜨문뜨문 일주일에 한 개도 올리고 하다가 2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전혀 못했지요. 못했고 3월 한 중순부터 열심히 좀 미제 사건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여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열심히 채널에 관심을 갖고 미제 사건 프로파일링을 또 열심히 하면서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오늘 구독자 수가 4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채널 구독하시는 분이 한 300분 정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린 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거의 일주일 만에 100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401분으로 기록이 되네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사실은 구독자를 많이 모아서 제가 유명한 유튜버가 되기 위한 거라기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탐정제를 정착을 시키고 또 탐정의 필요성을 좀 어필을 하면서 어떤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실종자를 찾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탐정들이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의도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주시고 이 구독자가 400분이 넘어가니까 참 책임감도 느끼고 재미도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미제 사건은 아니고요. 오늘이 이제 2019년 4월 29일인데 작년 2018년 10월 14일 날 아침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강력 사건에 이제 카테고리를 넣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국민청원도 110만 이상의 분들이 국민청원을 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2018년 10월 14일 가을입니다. 아침 8시 10분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이 손님이었던 김성수 씨가 30살짜리 김성수 씨가 아르바이트 직원인 신모 씨, 20살짜리를 신모 씨를 흉기로 30여 회 찔러서, 근데 이제 국가수 결과는 80회 이상을 찔렀다고 해요. 자, 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인데 이 흉기로 찌른 자상의 어떤 부위가 전부 다 목, 얼굴, 귀, 측면, 뒤 목덜미, 대부분 이제 앞보다는 옆 뒤에서 많이 이렇게 자상을 입혔다라고 해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미제 사건이라면 엄청난 원한을 가진 사건이다라고 프로파일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세요,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묻지마입니다. 묻지마인데 이제 30회 이상을 이렇게 찔러댔어요. 80회 이상을 찔러댔다라고도 하고. 자,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죄의 양상이 앞으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제 사건을 분석하는데도 이렇게 항상 열린 시각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야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건 개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 정리를 해보면 10월 14일 오전 3시 40분, 그러니까 새벽 3시 40분에 이 김성수라는 사람의 동생이 먼저 와요. 이 PC방을 새벽 3시 40분에 PC방을 와서 잠잘 시간인데 이때 하여튼 와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침 7시 33분이 됐을 때 이제 그 형이 옵니다. 그 가해자 김성수 씨가, 동생은 3시 40분에 와서 먼저 게임을 하고 있고 한 3시간 후에 아침 7시 33분이 되니까 이제 가해자 김성수 씨, 즉 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직원 신모 씨에게 담배꽁초가 있다, 자리에 음식물 이런 걸 좀 치워달라 이랬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치워줬대. 치워줬는데 이제 이 게임을 한참 하다가 게임에 졌던가 봐요. 그래서 1,000원을 환불해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뭐야 이거, 슬슬 짜증이 날라고 그래요, 그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막 싸우면서 시비가 붙었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동생이 27살짜리가 같이 옆에서 거들면서 막 비웃고 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 바로 이렇게 환불을 1,000원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저는 직원이니까 매니저에게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가해자 말로는 우리 아버지가 경찰인데 뭐 네가 나를 뭐 죽여봐야 뭐 그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손님들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건 사실과 좀 다르다. 이 김성수와 동생이 많이 협박을 했다 뭐 이렇게 밝혀져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김성수 이 가해자의 동생이 먼저 이 와중에 경찰에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누가 지금 손님한테 욕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 좀 닦아달라고 손님이 얘기했더니 일하는 사람이 인상을 팍 쓰면서 말싸움이 붙었는데 욕설하고 뭐 이러니까 와서 중재를 해주세요 라고 김성수의 동생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흔적을 남기는 거야. 내가 먼저 잘못을 했지만 내가 먼저 신고를 먼저 한 사람이 왠지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얄팍한 그런 생각을 한 걸로 보여요.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좀 많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하십시오. 이런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매니저한테 이제 신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매뉴얼대로 그렇게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서 또 이쪽에서 그 이후에 또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해자의 동생이 먼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바 피해자 신 씨가 또 신고를 했대요. 그 어쨌든 경찰에서 옵니다. 경찰에서 와서 43분 이제 바로 이제 뭐 몇 분 내로 바로 와서 이것저것 이제 중재를 했대. 중재를 하고 왜 이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한 15분쯤 후에 이제 돌아갔다라는 거야. 돌아가면서 이제 그 당신들이 이제 뭐 게임 다 했으면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내보냈대요 경찰이.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제 다 사건이 끝났다라고 하고 나 이제 돌아갔어. 이게 이제 1차 상황입니다. 1차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가 말이죠.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상황을 경찰에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 사람들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환불해주지 않으면 이건 사실은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매니저한테도 문자로 무섭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걸 이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어. 이런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근데 이제 경찰 입장도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왜? 뭐 싸우다 보면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너를 죽이네 마네 사네 뭐 이런 일들이고 이런 현장에 뭐 한두 번 출동하는 게 아니잖아. 경찰관들도 뭐 여기저기 출동하고 막 별의별 일이 보통은 이제 말싸움하고 그러고 끝나지. 설마 이런 뭐 살인으로 이어지겠나라고 통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찰이 아주 크게 잘못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김성수 이 사람이 잘못한 거지. 자, 살해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돌려보냈어. 돌려보내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자, 돌려보냈어. 그리고 경찰이 떠났는데 이 김성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요. 집으로 막 달려가는데 집이 PC방에서 한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집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뭐를 집어오냐? 등산용 칼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럼 같이 내보냈는데 이 동생을 밖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뭐 왔다 갔다 했대 거기서. 근데 밖으로 이 김성수가 막 달려가서 등산용 칼을 가지고 막 달려왔어. 몇 분 내로. 근데 이제 달려왔는데 그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단 말이에요. 찍혀 있는데 보세요. 달려가는 게 굉장히 거의 질주하듯이 달려가. 그리고 질주하듯이 나타나. 자 보세요. 뭐가 목적이 뚜렷한 거잖아. 질주하듯이 달려가고 질주하듯이 나타났다라는 건 목표가 뚜렷해. 어떤 목표였어? 칼을 가지고 왔잖아. 등산용 칼을 가지고 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 단순히 이제 폭력행위든 처벌에 관한 법률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한 걸로 해서 이제 말이 많고 그래서 청와대 이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살인의 공모를 한 거다. 동생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는 거고 상식적으로. 경찰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칼로 찌르고 뭐 이런 상태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경찰이 왔을 때 동생은 이미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서 현장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조사를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김성수가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서 칼을 갖고 왔잖아. 이랬을 때 동생의 패턴을 분석을 해보자는 거야.
자, 동생은 뭐 하고 있었냐면 경찰이 갔죠. 경찰이 올라갈 때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이게 지하에 있었나 봐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쫙 올라가는데 그 앞에서 경찰이 잘 가나 이렇게 확인을 해, 동생이. 자, 경찰이 잘 떠난다라고 확인을 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경찰이 잘 가나, 아유, 뭐, 그냥 투덜투덜대고, 뭐, 경찰이 중지하고, 이 사람이 먼저 신고했어. 머리 굴려가면서. 근데 경찰이 중지하고 갔으면 자기도 그냥 가고,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형이랑 갔으면 끝났잖아. 끝났는데, 어쨌든 둘이 같이 있다가, 형제끼리 같이 있다가, 상황이 그래요. 형제끼리 같이 있다가, 경찰이 잘 갔나, 이렇게 일단 봤어. 좀 냄새가 나잖아, 동생이. 그죠? 처음부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고의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 이제 김성수라는 사람이 막 달려갔지. 왜 달려갔어?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칼을 가지러 가기 위한.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왔잖아. 자, 보세요. 칼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가 미친 듯이 달려온 형의 어떤 그런 상황을 동생이 알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이 왜 그토록 집에 달려갔다 온지 그 이유를 동생이 알고 있는지. 동생한테 말 안 하고 달려갔겠습니까? 알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칼을 가지러 갔다 온 거를 동생은 이미 알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 이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주머니에 칼이 있는 걸 몰랐다. 나는 말리려고 했다. 라고 하니까 그래 하고 그러고 보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300m 거리 집을 300m 거리를 전력 질주로 달려가서 등산용 칼을 가지고 오는 동안 동생은 경찰이 나가는 걸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도 한 대 피고 주위에서 왔다 갔다 왜 PC방을 안 떠나냐는 거지. 자, 형이 집에를 갔다 오는 와중에 동생은 PC방에 스테이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형이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 그리고 화장실에서 갔다 와가지고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도 해요. 주위 망을 보고. 자, 이건 자 보세요. 살인을 예측을 했다. 이 사람이 살인할 거를 분명히 예측을 했다면 살인의 공범이 성립이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살인을 예측하지 않았다. 난 그냥 말렸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을 하는 거야. 저는 등산용 칼을 가지러 갔다 오는 걸 동생이 이미 알았냐 몰랐냐라는 거지.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있는 살인죄는 사실 예비음모죄까지 처벌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경찰들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최초에 그냥 죽이려고 협박을 해요. 최초 출동했다가 그냥 돌려보내고 간 건 잘했어. 이제 형제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간 거는 잘한 거야. 잘한 건데 이 이후에 이제 대처가 미숙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칼을 갖고 오는 그 상황을 동생은 정황적으로 볼 땐 알았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보통 언론에 대해서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인은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하면서 심지어 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자기는 망을 보고 그런 행동을 했고 형이 그 6분, 몇 분 안 되는 300m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를 전력 질주로 달려갔다 오는 그 이유를 동생이 몰랐겠냐는 거지. 더더군다나 형은 상해죄에 대한 어떤 전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전과라는 게 사실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약을 좀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가족에서 선처를 위해서 심신미약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보냈다라고 해요.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신감정을 해본 결과 심신미약은 아니다. 이게 심신미약으로 이제 형이 감경된 얘가 이제 그 나쁜 조두순 사건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공분을 한 건데,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만 CCTV에 보면 김성수가 미친 듯이 집에를 달려갔다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등산용 칼을 가지러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동생은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있었어. 자, 있었다라는 거는 칼을 가지고 오는 거를 이미 동생은 알았다. 그게 확실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이미 살인죄 공동정범, 이제 형법적인 용어인데 공범이야. 이게 공동정범의 어떤 예비 음모가 나는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동생을 잡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팔을 잡어. 이제 피해자가 밖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그 계단에서 탁탁탁탁 내려오는데 가잖아. 앞으로 나가잖아.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좀 멀리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영상을 보시면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단이라는 건 뭐예요? 양쪽이 이렇게 좁은 상태였잖아. 이렇게 미쳐 내려오기 전 좀 좁은 상태 형태였거든. 그러니까 피해자가 걸어 내려왔는데 다 내려와서 넓은 필드에서 붙는 게 아니고 이제 내려오는 계단쯤에 이 사람이 앞으로 붙는 거야. 거의 내려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양쪽으로는 이 펜스가 있잖아, 계단에. 그래서 딱 붙고 옆에서 분명히 동생이 같이 쓰죠. 이게 이제 같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자 덤비는 거랑 둘이 덤비는 거랑 같습니까? 틀리죠. 피해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공모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고 주먹을 날립니다. 주먹을 날리고 그냥 잡아뜨려가지고 칼로 막 난자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뭐 주먹을 날리고 하는 와중에 이 형을 말리려고 형을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피해자의 팔을 잡는다. 피해자의 팔을 잡는다. 피해자의 팔을 왜 잡아요? 말리려고 했다. 말리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자, 이 사람은요 7월 7시부터 같이 시비를 붙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던 게 동생이죠. 그럼 동생이 신고를 했던 목적이 뭐냐는 거지.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형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형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일단 거기서부터 협박을 가담을 했고, 그리고 이 쓰레기를 버리고 내려오는 사람을 형이 등산 중 칼을 갖고 왔다라는 걸 몰랐다고 하지만 형 왜 달려갔다 왔어? 형을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야. 왜 달려갔다 온지 설사 칼을 갖고 올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손 치더라도 뭔가 집에를 달려갔다 왔으면 뭔가 해코지를 할 거라는 계획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깊이 들어가면. 자, 그런 상태에서 같이 걸어가서 같이 맞서서 쓰잖아요. 맞서 쓴 상태에서 이제 칼로 난자를 하는 와중에 팔을 잡았단 말이야. 팔을 잡았다라는 거는, 자, 칼로 난자를 하는 와중에 자기가 이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사실은 방조거든. 그게 형법상. 근데 칼을 난자하고 있는데 자기가 왜 개입을 해가지고 팔을 잡냐고. 그것도 형의 팔을 잡은 게 아니야. 형의 팔도 칼을 들고 있는 오른팔을 잡았다라면 말리는 게 성립이 되지만 왜 피해자의 팔을 잡냐는 거지. 그리고 피해자는 이미 계단에서 다 내려오지도 못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다면 왜 경찰이 오는 상황에서 본인은 왜 도망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이거는 완전히 고의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게 살인의 고의냐, 뭐 그냥 단순 폭행의 고의냐라는 건데, 저는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의 어떤 이런 행동이 일단 흉기를 갖고 왔단 말이야. 흉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그냥 끝났다라고 하지만 폭처법에는 보통 이제 야흉합이라고 그러지. 야간에 뭐 일몰 후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또 이제 흉기를 든다든지 뭐 짱돌을 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합동으로 2인 이상으로 이 셋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면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입건을 하는데 지금 이걸로 단순하게 입건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피해자는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둘이. 그리고 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세요. 80방 이상을 얼굴하고 이 목덜미하고 이렇게 가든 난자를 해가지고 죽였는데 이 상황을 단순하게 폭력에 가담한 걸로 처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폭력으로 끝난 게 맞다라면은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살인이잖아요. 살인이면 폭력에 가담한 건 아니고 살인의 과정에서 가담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미 칼을 난자를 했습니다. 칼로 찔렀습니다. 칼로 찌르고 나서 그 이후에 만약에 팔로 잡아 당겼어. 형을 잡아 당겼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다 이제 말렸어. 근데 보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 칼을 난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칼로 찔는 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원인은 칼로 찔는 이런 실행이거든. 이 실행의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미 이전부터 협박을 해왔고 그 얼굴을 이미 피해자가 알잖아. 같이 시비를 걸 때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한편으로 볼 거 아니에요. 한편이 두 명이서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나를 칼을 찌를 때는 이 사람은 당연히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피해자 입장에서 안 하지요. 당연히 한패로 보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강도짓을 하고 강간하는데 옆에서 망을 보는 새끼는 같은 공동 정범인 거지. 당연한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살인이 됐고, 살인이 됐으면서 이 사람은 거의 난자를 당했단 말이에요. 난자를 당했는데 내가 살인을 할 줄 몰랐다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많이 잘못한 거예요. 경찰관들.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도 그렇고. 자, 서 있는 상태에서 이미 칼을 난자를 했다. 근데 나는 이후에 이제 형을 말렸다. 자, 말렸다 손 치더라도 살인이 실행이 됐고 이미 그게
칼이 찔려진 상태에서 형을 말렸어요. 그래서 나는 살인에 가담한 건 아니에요 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왜? 칼이 들어가는 순간 결과는 살인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살인의 직접적인 이게 원인이잖아. 그 원인이 진행이 될 때 함께 공모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형을 직접적으로 말리진 않았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정범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 이 칼이 찔리는 상태에 그 다음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어떤 결과가 완료된 상태에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찌르는 상태에서 난 가담을 안 했어. 근데 사망한 상태에서 내가 형을 말렸어 라고 하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사망한 결과를 낸 거는 무조건 찌른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찌른 게 원인이 될 때 함께 협박을 하고 함께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한다든지 함께 째려봤더라도 옆에서 같이 칼을 쑤시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같이 따라가가지고 같이 째려봤더라도 그건 당연히 저는 공모가 100%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형을 말리기 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과 이 사람이 형이 등산칼을 갖고 와가지고 죽이는 상황을 내가 예측을 하고 옆에서 방조를 하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째려봐주고 같이 어떤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쓰레기를 버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 형 이걸 상황을 알려주고 그 다음 그 앞에서 서성이고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는 당연히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라는 확률과 그냥 형을 당연히 말린 거다 라는 걸 둘을 놓고 볼 때 당연히 이 첫 번째 살인에 같이 가담한 거다 라는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훨씬 더 많다. 경중을 놓고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면 말리려면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돼. 말렸어야 되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형이 칼을 갖고 왔어. 형이 칼을 여기다 숨겨가지고 온 거를 동생이 몰랐다고 진술을 이 사람은 했어요. 했는데 보세요. 칼을 갖고 왔다라는 건 설사 몰랐을지언정 집에를 미친듯이 달려갔다가 미친듯이 달려왔잖아. 그 다음에 갔다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겠어 형이? 이 새끼 어딨어?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런 정황이 포착이 안 됐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형을 팔을 잡고 그냥 가자. PC방을 떠나는 어떤 적극 정의를 했어야지. 그건 말렸다고 볼 수가 있는 어떤 상황의 증거가 되는 거지. 저 여기 있어요. 같이 걸어갔잖아. 영상에서 보면 그죠? 같이 걸어갔고 같이 공모한 걸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말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증거가 너무너무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자기가 먼저 신고를 하고 이 자체가 조금 너무 좀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다. 자,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를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 협박을 함께 했다. 경찰이 나가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고 형이 돌아왔을 때 피해자 위치를 분명히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쓰레기 버리고 저기서 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이 거길 다가갈 때 자기도 같이 다가갔지. 그 다가가는 과정에서 형을 잡아 끌어서 당겼다면 형 그러지 마. 이런 적극적으로 만류한 게 없다. 위치를 알려줬고 그러한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았다. 당연히 불안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경찰이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냐? 이 현장에 동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이제 도망가거든. 도망가는데 현장에 왔을 때 테이저건으로 쏴가지고 이제 체포를 하는데 이 동생이 없으니까 그 초동 조사를 가지고 그냥 현장을 가지고 본 거다. 더 밀도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아들이 뭐 모델 지망생이었다고 해요. 피해자 신모 씨가 키가 193이고 몸무게가 88kg고 뭐 검도 유단자이고 만약에 이 둘이 없었다면 혼자 있었다라면은 이렇게까지 칼질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일단 죄질이 안 좋아. 우울증 진단서 가지고 뭐 심신미약 선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별로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고 그랬다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 참조만 할 뿐이지 이 뭐 큰 이거는 뭐 어떤 증거 능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네요.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건은 중간에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워낙 이제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혈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이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이 임상조 교수라는 남궁인 교수가 응급의학과 임상조 교수인 남궁인 씨가 이 10월 19일 페이스북에 좀 나는 강서구 PC방 피해자의 담당이었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다가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또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좀 진지하게 들어보시고 한번 깊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함구하려고 했지만 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이 모아지는 가운데 입을 열게 됐다. 그가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의 그 시각 담당의가 나였다는 사실과 그 뒤에 남겨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인다. 20대 건장한 피해자는 상처가 너무 많았지만 복부와 흉부에는 한 개도 없었다.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 얼굴에만 칼자국이 30개 정도 보였고 모든 자상은 칼을 끝까지 찔러 넣었다. 모든 상처는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 얼굴과 목 쪽의 상처는 푹 들어갔다. 양쪽 귀가 다 길게 뚫려 허공이 보였고 목덜미에 있던 상처가 살이 많아서 가장 깊었다. 너무 깊어 비현실적으로 보였고 인간이 인간에게 하기 어려운 범죄였다. 얼굴의 상처 중에는 평행으로 이어진 것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빠른 시간에 칼을 뽑아 다시 찌른 흔적이었다. 손에 있던 상처 중 하나는 손가락을 끊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친구가 손이 벌어져 모아지지 않았다고 후술한 기록을 보았다. 그것이 맞다. 가해자가 미친 사람인 것은 당연하고 20대 초반의 청년이 극렬한 원한이 있을까? 의심했을 때 말다툼으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찌른 것이라는 경찰이 설명을 듣고 모든 의료진 집에서 미친 새끼라는 욕설이 나왔다. 환자는 처음부터 의식이 없었고 짧은 시간에 병원의 혈액 40개를 투여했다. 긴박한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얼굴과 손의 출혈만으로 젊은 사람이 죽은 참담한 죽음이었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의도적이고 악독한 자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진들과 현장 CCTV를 보며 더 경악했다. 이미 현장에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고 왔던 것이다. 무력한 사회의 분노와 죄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 개인의 손이 집어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심신미약자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인간을 거리낌 없이 난도질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고인은 평범한 나와 같아 보였다. 길에 불쑥 나타나는 칼을 든 사람을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목덜미와 안면을 내어주는 직업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던 여러분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을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 그래서 이 언급이 다시금 그 불씨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도 믿기 힘들었던 비인간적인 범죄 그 자체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진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 사건에 대한 무기력함의 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무기력한 사회,
어느 사회나 역사적으로 미친 또라이 새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잔인한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 전쟁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살인 행위가 전쟁 중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요. 그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역사가 이제 전쟁과 평화가 반복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한 사람이 이 유태인들이 쓰는 말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에서도 모 교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 글을 보고 많이 공감을 했는데, 자, 한 사람이 오는 건 여러분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제 소중한 뭐 400명 이상의 이제 구독자분들이 생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화를 내고 싶고 누구나 짜증나고 싶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이 한 사람을 내 기분대로 살해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거고, 이 사람의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착한 일과 선한 일, 어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 또 이 사람을 하나의 어떤 지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주변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파멸시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뭐 40대인데 20대 후반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 사적인 얘기긴 한데, 자, 자기 가까운 사람,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고, 자, 이런 죄를 내가 이제 단순하게 어떤 생명을 끊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추리를 할 때 단서가 또 단서를 불러오는 것처럼 인과관계의 법칙, 그리고 사람의 인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룰이 있단 말이야. 자연의 법칙이 있고 삶의 법칙이 있고 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 하나 죽였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게 돌고 도는 그런 어떤 삶의 법칙에 내가 정말 큰 해코지를 한 거다. 정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대못을 박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착잡한 마음으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슈화가 돼 있고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한 부분들도 엄격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뭐 옛날에 그 알카에다 뭐 이런 자살 테러 조직들이 이런 해코지들을 하고 뉴욕의 맨하탄 빌딩에 이런 그런 9.11 테러를 하고 이랬을 때 미국의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테러를 당한 유럽의 국가들 대통령들도 한결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 테러와 타협하지 않는다.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에 무기력함을 줄 수 있고 국민들이 공포에 떨 수 있지만, 공포에 떨면 떨수록 이런 또라이 새끼들은 더 지랄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공권력에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기 호신은 자기가 또 하셔야 되고, 호신용품도 항상 좀 가지고 다니시고, 0.1%의 전쟁 가능성이 있다면 군대가 존재해야 되고, 그 미친 듯한 힘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긴장을 하시고, 밤늦게 너무 다니지 마시고, 너무 어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뭐 치안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언론을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해 실종자가 어마어마한 나라이고 많은 범죄들이 벌어지는 나라이니까 여러분 개인의 그리고 가족의 보호와 어떤 호신과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법이 있고 뭐 경찰이 있고 끄떡없어 라고 하지만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서부개척 시대 아메리칸 대륙에 산다
언제 인디안이 습격할지 모른다. 언제 야생동물이 출몰할지 모른다. 이런 어떤 좀 그런 안보의식, 보안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런 범죄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옆집, 윗집, 뒷집 사람들 전과조회 안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좀 긴장감을 가지시고 밤늦게 너무 돌아다니지 마시고, 너무 사람 또 너무 믿지 마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훈련과 인식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